지금 러우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최대 3만 명이 더 추가 파병될 수 있다. 최근에 러시아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건 이건 휴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포크로우스크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을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에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에이, 러시아는 핵이 있는데 나토는 없나요?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는데 맞아요. 미국도 핵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았는데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11만 대군을 밀집시켰다. 또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러우 전쟁,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란 폭격. 그러니까 뭐 다들 전문가 됐죠. 벙커버스터, GBU-57. 네. 그다음에 B2. 그것 때문에 러우 전쟁이 조금 눈에서 멀어졌어요. 멀어졌는데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건 아니었다. 전투는 격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드론, 그다음에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빈도가 평균 이랬다가 지금 이래요. 최근에 가장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투는 전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았다.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러우 중재했잖아요. 이스탄불에서 2번 만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럼 이제 3번째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날 거예요. 휴전 쪽으로는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흐름은 전투는 격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전쟁하고 똑같아요. 6.25 때도 휴전 협상을 2년 동안 했거든요. 네. 전쟁이 3년이었잖아요.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건 이건 휴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휴전하면 그날 도장 찍는 그 상태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네.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1만 명 집결설도 인근 지역 포크로우스크가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로서 절대로 뺏길 수가 없는 지역이고 러시아는 그걸 뺐으면 동부전선 전체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11만 명이 집결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의 큰 틀에서 보면, 전쟁에서 보면 네. 대공세라는 게 있어요. 대공세. 네. 그거는 전황을 뒤집는 거예요. 그 대공세는 러시아 한 번, 우크라이나 한 번, 딱 2번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할 때는 2022년 2월 24일 날 남부, 동부, 북부에서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이게 1차 대공세고, 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전선을 남동부로 축소시켰어요. 그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한 번 했어요. 언제? 2023년 6월에 그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서방 미국으로부터 많은 장비, 탱크를 지원받아서 대공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남한 정도의 면적, 남동부 길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 소세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고. 그런데 이때 잘루즈니라고 하는, 지금은 영국 대사라고 하는 양반,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이렇게 길게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긴 지역을 송곳처럼 뚫어서 가운데를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조우까지 진출하고 러시아의 점령지는 양쪽으로 분할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게 잘루니 생각이었거든요. 그건 옳았어요. 제가 총사령관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정치인이니까 인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에 대한 민심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러지 말고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주요 거점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해방하자. 그럼 딱 보여주기가 좋잖아요. 근데 젤렌스키가 틀린 거였어요. 그런 병력이 분산되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1년 동안 이 점령지에 대한 거대한 방벽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을 흩어서 여러 군데를 공격하니까 병력이 흩어졌고 그냥 소모전으로 가버렸어. 뚫지를 못했어요. 이게 대공세예요. 그리고 이 2번을 제외하고는 대공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11만 대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11만 대군이 밀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들어온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다만 포크로우스크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을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에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바보예요?
그럼 11만 명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때릴 거 아니에요. 에이티캠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11만 명 대군이 집결해 있다는 게 한 곳이 아니고 아, 여러 동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그럼 이걸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쪽을 공세를 강화해요. 아, 그럼 이 병력이 이동해요, 이쪽으로. 그쪽 막아야 되니까. 예,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11만 대군 그 얘기는 뭐 당장 뭐 이건 아니다. 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또 있었죠. 핀란드 인근 접경 지역에 맞아요. 뭐 핀란드 군, 칠 수 있다. 예, 군 기지 구축. 그것도 오보에 가깝다. 왜냐? 그동안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중립국가였거든요. 핀란드 접경 지역이 러시아하고 긴 국경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핀란드가 러우 전쟁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립국일 때는 옆에 위협적이지 않은 집이면 여기 방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네. 근데 옆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으르렁거려요. 그럼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력을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배치한 거예요. 아, 핀란드가 안전지대였는데 이제 적국이 됐잖아요. 네. 그럼 핀란드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북극 쪽에서. 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부대를 창설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무슨 뭐 침공을 하는 준비를 한다? 전혀 아닙니다. 혹시 나토군 뭐 프랑스 영국군이 그쪽 통해서 러시아를 당연하죠. 치고 모든 군 대비태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동해안 뭐 강릉 경포대 이런 데 지금 평화롭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경포대 앞바다에다가 구축하면 뛰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아, 그 개념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를 위해서 최악의 방어하는 경우를- 부대일 그렇죠. 뿐이다. 그러나 지금 전투가 격화되고 있으니까 휴전할 때까지는 전투는 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쇼이구 네. 러시아 안보서기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만나서 6천 명의 추가 파병을 약속받았어요. 1,000명은 지뢰제거, 5천 명은 공병. 어디? 쿠르스크. 러시아가 뺏겼다가 다시 탈환한 쿠르스크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쿠르스크 전투는 안 끝났거든요. 그 인근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공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반 공병이 있고 전투 공병이 있어요. 그럼 지뢰제거도 전투 공병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6천 명은 기본적으로 전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거기다 재건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복구도 할 수 있으면서 유사시 전투 병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6천 명이 추가 파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파병인 거예요. 1차 파병은 지난해 10월 11,000에서 2,000명, 올 1월 달에 추가 3,000명 보충병. 이 6천 명 합치면 2만 명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최대 3만 명이 더 추가 파병될 수 있다. 오, 3만 명이나요? 예. 그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쵸. 사단으로 치면 5만 명이면 합치면 5개 사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러시아는 휴전하기 전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거될 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푸틴도 의도치 않은 이제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그건 뭐냐면 나토가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뭐 강요에 의해서 국방비를 5%까지 증액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국방비 2.32% 써요, 올해 2025년. 네. 그러면 5%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눈속임도 있어요. 3.5%는 직접비, 네. 1.5%는 간접비. 그러니까 탱크, 야포 이런 걸 사는 거는 3.5%. 네. 그런데 도로가 탱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탱크가 가면 깨져요. 약한 도로들은. 다리도 부서지거든. 근데 이 도로를 건설할 때 탱크가 다닐 수 있는 강도로 보강을 해요. 다리를 놓을 때도 탱크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요.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국방비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아. 간접비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이버 안보 이것도 국방비로 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력 강화 이런 거. 네. 뭐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3.5거든요. 근데 미국도 3.5% 안 써요. 지난해 한 3.4% 썼거든요. 네. 그러면 3.5%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토는 GDP 러시아의 10배예요. 독일만 해도 러시아의 2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푸틴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국방비를 GDP 6.3% 쓰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만일에 독일이 네. GDP 2배라 그랬죠. 3.5% 올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보다 더 쓰는. 러시아보다 더 독일 한 국가만 러시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물론 스페인 같은 데는 한 1.12%밖에 안 내니까 난 못 내. 전기도 끊어지고 난리야 지금 경제 공망이야.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 화났는데 어쨌든 하려면 해. 내 맘대로 해.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도 당장 어떻게 돼요? 쌀 개방하려니까 난 못해. 해봐 이러잖아요. 왜냐?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예. 다는 아닌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근데 독일은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방위비를 증액하겠대요. 아. 국방비를. 왜? 러시아와 독일은 전통적인 라이벌이거든요. 네. 유럽에서. 영국도 있지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 뚫리면 폴란드 뚫리고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일종의 찬스 기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어두웠던 그림에서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예전 같으면 너 전쟁하려고 그러지 재무장화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화를 서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한테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야, 너가 좀 해줘야지 막 오히려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도 폴란드는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를 막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푸틴은 그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갔을 뿐인데 예. 지금 유럽 전체가 국방비를 아주 급속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GDP가 10대 1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향후.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에이, 러시아는 핵이 있는데 나토는 없나요?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는데 맞아요. 미국도 핵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비꼬는 말이지만 사실은 본심을 담은 게 우리는 내년부터 국방비 줄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사실일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풍선 효과. 어차피 전투는 격화되고 있지만 러우 전쟁 휴전으로 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매일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막 전투가 뒤집어지고 뭐 어디 다 때려 부시고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 하나 뺏고 다시 살아나고 요게 계속돼요. 어느 한쪽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세를 확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안 온다. 러시아도 그런 힘이 없다. 없다. 지쳐 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막 파병 받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파병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쇼이구가 뭐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푸틴의 욕심이. 자,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의 쇠락을 좌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힘이 쇠락해져가는 미국을 반전시키는 게 아니라 마가가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5% 올리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권이 크거든요. 네. 유럽의 어떤 자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거든요. 유럽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 임시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지침서라는 게 3월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만들었는데 9쪽짜리 열로 나왔어요. 네. 미국은 본토 방위와 중국 견제만 치중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돈 더 내라. 그게 5% 증액 요구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내가 돈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일본과 한국, 일본에 52,000명, 한국 28,500명이거든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돈만 썼을까요? 이 군사력이라는 건 나토와 아시아 이런 쪽에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는 바로 미국 국익이에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이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토가 트럼프를 무서워해요. 왜? 방위비 안 올려? 나 안 가? 올릴게요. 그러니까 와서 올리니까 기분 좋아. 내가 이래서 온 거야.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EU가 지금 2035년까지 목표긴 하지만 방위비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증액을 하면 네. EU의 안보는 EU가 충분히 지키고도 넘쳐요. 러시아가 안 되죠, 오히려. 러시아는 오히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은 유럽에 있는 미군이 지금 철수할까 봐 무서워하지만 그때가 되면 미군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데요? 그럼 유럽에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이. 왜? 다들 자기 국방을 해결하는데 뭐하러 미국이 무서워요? 그쵸. 두 번째, EU는 공동체잖아요. 자주국방이 기본적인 지향성이에요. 네. EU가 쓰는 무기는 EU가 알아서 해결한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국적이니까 여기다 공장차 비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급속하게 국방비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비효율성, 그 다국적 협력 무기 개발 체계도 이제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유럽에서 점점 축소되는 거죠. 그쵸.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왜 근데 미국만 들어야 되냐. 네 말 왜 들어야 되니? 지금 말 들어야 되죠. 그쵸. 지금은 뭐 제가 급하니까. 네,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 러우 전쟁이 이제 이게 풍선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도 이제 5%로 늘리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아, 아시아 동맹국들도
유럽이 그렇게 하는데 아시아 동맹국들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우리가 2.32% 썼어요. 올해가 2.32%. 그럼 한 61조 좀 넘거든요. 그럼 5% 쓰면 132조가 돼요. 2배보다 더 늘려야 되네. 2배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그 늘어나는 국방비를 쓰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파워 세계 5위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무슨 뭐 핵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핵 없는 국가들은 다 국방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도 그 정도인데 여기에 2배 이상이 증액이 되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은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가요. 우리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인공위성도 띄우고 있잖아요. 정찰 감시 자산도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이제 미군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지금 주한미군 주던 분담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 주면서까지 니네들 여기 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 필요한 건 미국의 핵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에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이걸로 인한 풍선 효과가 점점 퍼져가서 지금 나토의 방위비 5%까지 간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 숨통을 조이게 될 거예요. 왜냐? 유럽이 또 5% 증액하면서 그 5% 증액의 일정 부분을 우크라이나 국방력 강화에 투자를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왜냐? 우크라이나가 원래 군수산업의 강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의 군수산업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면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많은 무기를 조달할 수 있거든요. 돈을 덜 들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러우 전쟁에서 푸틴이 생각했던 러시아의 군사 강국화, 러시아의 대국화는 부분적으로 그치고 오히려 유럽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압력에 푸틴이 직면하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최첨단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겠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절치부심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영토 찾아오고. 오로지 국방력 강화 쪽에 매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국방비와 이 군 대비태세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땅 점령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 빠가야 되니까 나중에 전쟁 지금 동부 전선 길이가 1200km예요. 대한민국 248km거든요. 네. 1200km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전쟁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를 뚫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들어가서 인민군 추가 3만 명 파병 왜 필요한지 알겠죠. 지킬 사람이 없구나. 전쟁이 끝나도. 지금 러시아의 군 부대 배치도를 보면 부대의 80%는 우크라이나 쪽 나토에 배치돼 있어요. 러시아 국토가 지구상 제일 넓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가 있겠어요? 중국 쪽이나 뭐 이쪽. 중국 쪽에. 중국과의 그 국경지대를 관리해. 네. 내부에는요. 부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프리고진 반란 일으켰어요. 당연하죠. 파죽지세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부대가 아예 없으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러시아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박사님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이 러시아하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라이벌이잖아요. 전통적인 우호 관계고 군사훈련도 해요. 네. 육상훈련도 하고 서로 중국 군대가 러시아 가기도 해요. 네. 자빠드니 보스토기니 하는 그 연례하고 그다음에 동해에서 해군, 공군 합동훈련 심지어 서해에서도 해군 훈련한 적이 있어요. 네.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잠재적인 경쟁 관계예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러시아 내부 첩보 문건이 나왔잖아요. 네. 중국 간첩들을 조심하라. 맞아요. 중국 간첩 일망타진하는 계획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웃고 있지만 양측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협력도 있지만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연해주 있죠, 러시아. 네. 연해주가 원래 청나라 말기에는 청나라가 관리했어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났을 때 그 전쟁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가져가 버려요. 홍콩 같은 경우는 반환길이 있었지만 연해주는 반환길이 없어요. 지금 연해주 때문에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꽉 막혀 있잖아요. 지금 두만강 앞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20km도 안 되는 지역을. 얼마나 한이겠어요, 지금. 동해로 중국이 나오면 중국은 날개를 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토크이 포위되고 그다음에 연해주 이거 원래 청나라 그 영역이었는데 거기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은 인구가 희박해요. 중국 인구 몇 천만 명 들어와서 주저앉으면 안 나가도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포비아, 공포가 있죠. 중국에. 시노포비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도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을 놓고도
지금 경쟁 관계인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이었는데 북러 밀착을 하니까 지금 완전 혈맹이 돼 버렸잖아요. 맞아요.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맨날 맞아요. 쇼이구 오고 뭐 문화상 가고 뭐 지금 뭐 김정은 오래 갈 거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유사시 내 관할인데 아니거든요. 러시아하고 관할하고 이제 영향이 커지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정치의 양면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제압을 했다고 쳤을 때 푸틴이 거기서 그만둘지 아니면 더 전쟁을 확대해서 더 서쪽으로 유럽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를 놓고 확장을 멈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관성에 따라서 몰도바, 폴란드, 발트해 3국 더 넘어서 서유럽까지 전선을 확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더 확장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연 또 푸틴에게 그럴 의도가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푸틴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보입니다. 의도뿐만 아니라 그럴 역량까지도 푸틴 v 러시아에게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결속 관계가 그 맞은편에 있는 한국, 일본, 미국의 관계 강화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 너무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요즘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도는 게 푸틴이 여전히 승리는 불가피하다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 전쟁을 더 비극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푸틴의 이 신념, 진짜 전쟁의 흐름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글쎄요, 가장 위험한이라고 말을 쓰셨는데요. 가장 위험한 인물은 요즘에는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타냐후와 그 도널드 트럼프를 말했지만, 거기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도 끼어서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아마 그 가장 위험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푸틴 앞에 붙였을 때는 그 3년 전에 침공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전쟁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몰도바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더 넘어서 서유럽까지 전쟁을 확대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가장 위험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가 벌써 3년이 됐고, 거기서 어쨌든 간에 현재만 놓고 보면은 그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난 3년간의 전쟁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 내지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 승리가 완벽한 승리인지 제한적인 승리일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 듯 하고요. 불일치하는 측면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간에 제압을 했다고 쳤을 때 푸틴이 거기서 그만둘지 아니면 더 전쟁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서쪽으로 유럽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를 놓고 불일치하죠.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거기서 확장을 멈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관성이랄까요?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보했으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관성에 따라서 몰도바, 폴란드, 발트해 3국 아니면 더 넘어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 서유럽까지 그 전선을 확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두 가지 큰 어떤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확률이 높을 것인가를 따져야 될 텐데, 저는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점령할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더 확장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연 또 푸틴에게 그럴 의도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푸틴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였고,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한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해서 더 서쪽에 있는 국가들과 분쟁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침공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럴 의도도 없다고 보고요. 또한 의도뿐만 아니라 그럴 역량까지도 푸틴의 러시아에게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푸틴의 환상이 지속되는 배경엔 내부 억압과 정보 통제도 큰 몫을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 사회 내부 변화는 지금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서 일단 그 러시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은요. 결국 푸틴을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푸틴의 정권 기반을 뒤흔들 만큼 심하게 그 비판하거나 아니면 도전하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 대다수는 푸틴을 지지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지지가 어떤 경우는 강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푸틴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소극적 의미의 지지일 텐데 어쨌든 간에 지지 기반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지 기반이 넓은 편이었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황마저도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 국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뒤흔들다든지 아니 푸틴에게 적극적인 불신 내지는 비판의 입장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로서의 푸틴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로 그 푸틴을 비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것과 별개로 정치가로서의 입장,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은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역량을 뜻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더 푸틴이 만만치 않은 정치가다.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요, 능력 있는 정치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우크라이나는 총력전 체제입니다. 여기서 더 밀렸다가는 완전히 그 국가가 파탄나고 적어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전목전 힘까지 짜내서 최근에 보니까 그전까지 그 징병을 유예해오던 20대 연령의 우크라이나인 청년들을 징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예 그 여성을 동원하자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의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서 20대 그 초중반의 젊은 청년까지도 징병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내지는 일부의 얘기지만 여성까지도 징집의 대상으로 삼을까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반면에 러시아는 총력전 체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된 전쟁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을 복귀해 보면요, 이 동원령을 부분 동원령을 2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내렸었고요. 그 뒤로 한 전쟁이 수행된 지 한 1년쯤 지났었나 할 때 제한 동원령을 내려서 한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또 확충을 했죠. 그 뒤로는 동원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미 확보한 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력에서 일부가 전사자라든지 사상자로 다쳐서 빠져나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자원병으로 계약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싸우게 하는 그런 병력으로 메웠지 동원령을 또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전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전쟁 수행 방식일 텐데 푸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연령 아니면 전 국민, 전 지역을 상대로 동원령을 발표해서 엄청난 병력을 모아서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특수 작전이었나요? 전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런 특이한 표현을 썼죠. 그런 제한된 작전이 아니라 그 정말로 전쟁이고 전쟁이 러시아 국민들 그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 푸틴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고 정권을 내줘야 하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제한 전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제한 전쟁을 펼치게 되면 전황을 짧은 시간 내에 확고하게 러시아 쪽으로 가져오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옵티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동원을 하면서도 국민 경제나 국민 정서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동원을 해서 전황을 이끌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성공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한 동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지 않고 부담감을 주지 않아서 자기를
계속 지지하게 만들고 그 제한된 전력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느릿느릿 천천히 이긴 하지만 전황을 결국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와서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도덕적인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치가로서의 푸틴은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치가이다. 뭐 이런 측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드론, AI,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를 예측 못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세를 뒤집을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보다 더 식견이 뛰어난 군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전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승리를 거둬서 러시아를 뭐 상당히 뭐랄까 골치 아프게 만든다. 뭐 이럴 그 상황은 앞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전황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공격이라든지 각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때로는 상당한 성과 그리고 때로는 소소한 성과를 올려왔는데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을 말해주냐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포병 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포병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결국 20세기도 그랬지만 21세기에도 그러니까 2022년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현대전에서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역시 그 포병 전력이다. 러시아는 그 포병 전력을 극대화해서 풀 가동하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런 포병 전력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원래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 포병 전력의 어떤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드론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과연 포병 전력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가끔 가다가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강타해서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는 걸 보실 텐데 그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전황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그 소소한 전술적 승리를 너무 과대해서 보도하는 일부 한국 언론 외신 그 기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속임수라고까지 하긴 좀 심하고 약간 편향된 그 보도 경향에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포병 전력이 부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한다면 전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도 변화를 충격을 주어서 반전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던 서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출범 이전에 미국 정부마저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해 왔고 아주 주더라도 찔끔찔끔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서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미사일로 거둘 수 없다. 그리고 포병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전력이란 것이 드론이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의미가 있는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전황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며칠 전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유럽 전장에 북한군이 직접 들어간 건 냉전 이후 처음인데요. 이건 러시아의 병력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제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경고일까요?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지 못해서 더 알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감춰오다가 결국은 그 공식적으로 밝혔죠.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반격을 하면서 아예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그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였죠. 쿠르스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점령지를 그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쿠르스크 실지를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전황이 유리해지고 결국 쿠르스크라는 영토를 러시아가 다시 탈환했을 때 그때서야 북한 전투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게 러시아와 그 북한이 그 준군사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 협정문을 교환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지나서 21세기의 그 군사동맹 관계라든지 중군사동맹 관계를 맺을 때 보통 이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이 관계를 맺어서 서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같이 싸워준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동맹이나 준군사동맹인데요. 20세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20세기에는 군사동맹을 맺었을 때 한 국가가 회원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침략했을 때도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체 유럽이 그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 이후로 특히 21세기의 군사동맹은요. 어떤 나라가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함께 싸워준 것은 가능한데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런 침공 전쟁 침략 전쟁에 관해서는 다른 회원 국가가 그 나라를 꼭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쓴 거 분명한 사실인데 쿠르스크 지역만 놓고 따지자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침공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 지역의 한정에서는. 근데 그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했을 때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으니 준군사 협약에 따라서 실병력을 보내서 같이 싸워준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 사이도 문제가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물론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를 러시아가 되찾았죠. 그리고 나서 북한군이 어떤 또 활동을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 그 20%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20% 영토를 빼앗긴 상태가 된 것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돈바스, 루안스크, 그다음에 헤르손 주일 텐데 여기에 만약에 북한군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 북한군이 실제로 투입되어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군사 협약에서도 따지고 보면 저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도가 된 대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한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또 한 번 이제 현실을 인정해서 현재 그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실소유라고 하나요?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긴 한데 현재 상황만 놓고 따져보면 러시아 영토처럼 되어버렸으니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그쪽 지역을 러시아에 편입을 하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으니 이것은 러시아 영토이니 그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박바우기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그 전선을 넘어서서 더 서쪽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고 그 전투에 만약 그 북한군이 투입이 되면 이것은 보도대로 세계 정세를 뒤흔든다 내지는 세계의 어떤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돈바스, 루안스크, 헤르손주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여기를 러시아의 영토로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현재 전선을 넘어서 서쪽으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더 하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 헤르손주, 루안스크, 돈바스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서쪽으로 북한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 안정성 내지는 국제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제사회가 내지는 유엔이 아니면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외교적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최근 유엔 표결 지지국이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음이 식은 거 아니냐는 걱정이 퍼지고 있는데요. 외교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단정적으로 말한다고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노력은 그 실패로 귀결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많은 그 지지를 얻고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을 좀 구슬리고 그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더 많은 원조를 얻어내는 방법은 결국은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듯합니다. 사실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2번 미뤘죠. 2024년 봄에 했어야 되는데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기를 했고요. 그게 1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봄에 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연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웃고 있죠.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그 협상의 장에 나와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실체를 가진 우크라이나 정상과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젤렌스키는 좀비 아니냐.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는 공신력 있는 협상 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 정말 믿고 말을 나눌 수 있는 제대로 된 우크라이나 국가 원수가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푸틴의 입장이라고 놓고 보고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 위한 방법은 선거를 치러서 전시상에서 선거를 치러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하고 국가 그 원수로 다시 세운다면은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고요. 또 다른 정치가로 대체가 된다면 또 그 새로운 국가 원수에게 힘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는 서방 국가들이 더 큰 명분과 대의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지 현 상태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